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요.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걸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고 있는 미국 증시 함께 정리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를 제외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중반, 초반보다는 좀 둔화됐다라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만 다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힘을 내줬던 부분들이 나스닥 지수 끌어올렸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 0.11%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간밤에는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가 모두 나왔는데 다소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간밤에 나왔던 ADP 고용 지표의 경우에는 민간 지표이기 때문에 그 힘이 다소 약하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ADP 고용 다소간의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18만 4천 건의 고용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2023년 7월 이후에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고용 지표에 다소 놀랐는데 서비스업 PMI도 함께 보시죠. 전월 52.6에서 51.4포인트로 소폭 둔화세를 나타냈는데요. 서비스 물가가 잡힐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커지면서 지표 혼조에 그래도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다시금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 기조가 조금 헷갈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데이터가 전반적인 금리 인하 내러티브에 변화를 불러올 만큼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다만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데이터 조금 더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놀라울 만한 발언은 아니었는데 보스틱 총재가 상당히 강경해 보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비둘기파로 완벽하게 분류가 됐던 보스틱 총재였는데 올해부터는 올해 금리 인하 1회 정도가 적절할 것이고 4분기나 돼야 인하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라는 발언을 간밤에 또 한 번 반복해서 내놓으면서 다소간의 불안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컸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시장도 다소간의 안도감을 드러냈습니다. 금 가격은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2,300달러 선도 돌파를 해낸 모습입니다. 사상 최고가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 2,500달러 설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은과 구리의 급등세도 여전합니다. 은 가격과 구리 가격 3에서 4%가량 전일 대비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고요. 국내 관련주들, 전선주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 장관회의가 있었는데요. 기존의 감산 합의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WTI 원유 선물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9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WTI 원유 선물은 장중할 때 86달러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소간의 조정 나왔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들 중에서는 테슬라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관들에서는 여전히 좋지 않은 의견들 내놓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더딥. 지금이 오히려 매수 적기일까요? 시티에서 S&P 500 지수 선물에 롱 포지션 160억 달러가량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더딥이라고 하기에는 지수 자체가 워낙 좀 높은 수준에 있기는 한데 지금 단기 조정에 만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다시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이건 시티에서 현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해서 분석을 내놓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 지수 구간에서 3에서 5%가량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터 나바로의 이야기였고 그 동일한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물론 피터 나바로 트럼프 정권에서 경제통으로 불렸던 인물이고 현재는 감옥에 수감 중이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긴 하겠습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대만에 지진이 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라는 이야기도 이 책에 똑같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대만에 지진이 나면서 간밤 필라델피아
엔비디아 반도체 지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하면서 0.34%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의 표정은 각각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TSMC의 주요 고객사 중에 한 곳이죠. 그런데 간밤에는 0.55%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마이크론은 반면에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인텔은 8% 넘게 빠졌고요. 왜 이렇게 표정이 엇갈리게 종목들이 흘러갔을까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진 따른 공급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TSMC의 주요 고객사라는 이유로 조금의 불안감이 반영이 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TSMC 공장 가동 상황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어 있을까요? 지진 발생 후에 10시간 정도 경과됐을 때 장비 복구율이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었던 신설 공장의 경우에는 80%대의 복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업무 차질은 6시간 이내 2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손실 규모는 6천만 달러 이내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저희가 점쳐봐야겠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을 걸로 풀이가 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대만의 상당한 부분의 디램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2분기 가격 협상을 중단한다라는 통보를 바로 내놨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디램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일단 SK하이닉스는 디램 가격 우리도 함께 중단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 삼성전자는 실견적 결정 시기가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디램 가격의 단기 스파이크는 있을 수도 있는데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대만에 지진이 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처럼 이번에 아주 광범위하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공급망 문제 부강 여부는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지금 금과 은, 구리 가격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이 이렇게 타격을 받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또 한 번 스파이크를 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에 나온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애플이 전기차 프로젝트 중단 이후에 새로운 차세대 혁신의 주인공을 낙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로봇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건 애플에서 공개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구글에 애플 로봇만 검색해도 벌써부터 이렇게 합성 또는 시연을 한 이미지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애플 로봇이 출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나아가서 블룸버그에서 보도하기로는 실제로 출시할지 여부도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극비의 이 로봇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요. 집안을 돌아다니는 이동 로봇을 연구 중이고 원격 조정 장치의 경우에는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이 또 하나의 역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 비전 프로인데 이 비전 프로를 통해서 로봇을 원격 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두 하드웨어 기기가 함께 호환되면서 시너지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는 가정용 로봇 아스트로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일단 사용하면서 약간의 불편한 부분들,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애플이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애플 생태계의 또 하나의 차세대 먹거리로서 로봇이 성공적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했지만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선물 시장의 이제 코스피 200의 흐름을 보면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 예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그 재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함께 보시죠. 자, 어제 우리 시장 종가 상황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전날에는 코스닥 시장만 급락했었는데 이날은 양시장 손잡고 내려갔습니다. 코스피가 1.7% 하락하면서 이제 2,700선 근처까지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3% 추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879선으로 880선 내주면서 종가를 썼습니다. 질적으로도 좋진 않았죠. 하락한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2배 이상 양시장에서 더 컸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개인만 사다시피 했고요. 기관은 양시장에서 팔았고 외국인도 사실은 장중 내내 양시장에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도 거의 종가 부근까지 외국인이 한 1,000억 원 이상 팔자세 보이다가 막판 동시호가 때 수치가 이제 바뀌긴 했는데 샀다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긴 하죠. 자, 지금은 삼중고라는 키워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을 압박하는 큰 이유, 고금리, 고유가, 강달러. 여기서 다시 하나로 압축을 하면 기름입니다. 기름이 다시 금리와 달러를 상방으로 만들고 그것은 다시 시장을 하방으로 누르고 있는 요소입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악몽인데 고금리, 고유가, 강달러 지금 패턴이랑 비슷한 그러니까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지금도 쓰고 있고 이때도 썼었는데 작년입니다. 그때 요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코스피 차트입니다. 8, 9, 10 세 달간 코스피가 수직 낙하했습니다. 배경은 이거였죠. 이걸 이제 걱정하면서 다시 반복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감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유가 강세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왜 유가 강세를 보일까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배럴당 85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90달러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시장 보도 내용이 나오는데 배경은 첫 번째 지정 확정 리스크입니다. 뭐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연료 공급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유국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감산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공급 많이 안 할 거야 라고 하니 당연히 가격 측면에서 상방 요인이죠.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 두 개가 맞닿으면서 계속해서 유가의 가격은 기름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와 지금 다른 상황을 굳이 좀 찾자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 레벨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 보시면 이때 연중 최고가 유가의 흐름을 썼었는데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미국도 뭐 경착륙 갈 것인가 연착륙 갈 것인가 뭐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 지방은행 쪽 불안하다 이런 게 이제 화제였고 중국에서는 삐꾸이위엔이라고 벽개원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계속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경기 완전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됐을 때 맞닿으면서 시장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죠. 지난번에 중국 제조업 지수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다. 예상을 크게 웃돌기도 했는데 확장 국면인 기준선 50을 넘으면서 거기 이제 회복 기대감을 실어도 될까라는 부분이 요즘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가 무너진다는 딴 나라 이야기다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탄탄한 지표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름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가? 마인드맵 정리를 해보셔야겠죠. 작년에 이 구간에 정리해드렸던 내용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원론적인 시장의 반응들이죠. 기름이 올라가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섹터들이 반응을 합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크로 관점에서 당연히 악재입니다. 기름 가격 올라가면 당연히 모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기업 입장에서는 기름을 비싼 지불을 하고 사와서 물건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에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 전가 가능성으로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강한데 금리 인하가 할 수 있겠어? 라는 게 지금의 논리고 이거 작년 데이터입니다. 작년에는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긴축을 더 세게 하면 어떡할까라는 우려감이 지난 해의 매크로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섹터로 봤을 때는 항공유 부담이죠. 항공이나 해운은 전통적인 피해 섹터입니다. 다만 비싸도 여행할래? 라는 요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상쇄할지 여부 섹터 보실 때 들여다보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섹터로 봤을 때는 호재 경로가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 정제 마진 개선으로 인해서 전통적으로 에너지 섹터 미국에서 흐름 좋죠. 우리나라는 정유 섹터가 전통 수혜줍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쪽. 이 수혜겠죠. 사우디 재정 수입이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살림살이가 아마 나아지게 되고 이익도 많이 늘어나게 될 텐데 중동 국가들 대표적으로 또 사우디 쪽이 그런데요. 그러면
지출을 늘리겠죠. 그럼 경제 구조 재편이 나오고 네옴시티도 하고 플랜트도 짓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혜는 기계건설, 조선기자재 과거 이렇게 반응이 있었고요. 유가 부담이 있으니까 기름 말고 다른 거 쓰자라는 대체 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물가 상승을 하면 기업은 비용 축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줄일까요? 인건비 나가는 거 줄이겠죠. 자동화, 로봇, AI 카테고리가 이렇게 수혜주로 연결고리가 됩니다. 간밤 애플의 로봇 이슈가 또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가세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레포트입니다. KB증권에서는 비슷한 시각이긴 한데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가 강세 파급 효과, 유가와 미국 소비자 물가가 동행한다라는 점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미국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요거는 약간 연결고리가 약하긴 하지만 결국 지금 유가 상승의 배경 가운데 하나가 중동 지역 분쟁이기 때문에 미국은 국방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돈 어디서 끌어다가 쓸 수 있을까요? 결국에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채 발행을 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데 반대로 금리 올라가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성장주엔 쥐약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 시장의 조정 요인이라고 KB증권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회 요인이 어디 있는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중동 국가들은 재정 여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떤 쪽에 돈을 쓰는가를 흐름을 봐야 한다. 최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재정 지출이 어디에서 늘어나고 있는가? 첫 번째 국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첫 번째로 국방 산업 수혜 기대감 가져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하고 있고요. 그 밖에 보건, 사회개발, 공공 분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의 관광 육성과 맞닿은 기업들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어제 시장 섹터 반응입니다.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좀 약했죠. 반도체 이슈로 보면 미국이 대중반도체 수출 통제 요청 이슈 어제도 좀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 그 반도체 특히 대표적으로 팹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 가지고 있어서 이쪽은 좀 피해 예상이죠. 시안 낸드 공장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는 우시의 디램 그리고 딸리엔의 낸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속보가 하나 좀 조금 전에 추가가 되네요. SK 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HBM 공장 건설키로 했습니다. 5조 2천억 원 정도 투자키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정도 칩스 법안 보조금 탈 수 있었는데 SK 하이닉스도 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외적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어떻게 자금 조달할 것인가 계획 살펴보는 건 중요합니다. 이 우려감을 이 속보가 상쇄시킬 수 있을지 여부 오늘 장중의 포인트일 것 같고요. 어제 삼성전자 1% 넘게 밀렸는데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담아갔습니다. 강하죠. 12거래일 연속 외국인은 삼성전자 편애를 이어갔고 순매수 그 기간 동안 5조 3천억 원 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쓸어가다시피 하네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미국이 2차 전지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테슬라의 우려감이죠. 이거 잘못됐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인도량 4년 만에 이번에 역성장하면서 테슬라도 밀리고 우리 시장에 2차 전지도 밀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첫날에 전기차 보조금 없애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배터리엔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공학적인 부분도 계산을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완성차 지역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완성차 더 많이 해줄게라는 걸 이제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쪽 뭐 부정적인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지 여부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 대선 레이스 기간 동안 심리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짚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인기가 있는 이제 2차 전지 몇몇 기업이 좀 올랐죠. 전고체 테마 그리고 전액 몇몇 기업. 이거는 사실 이제 중국 때리기 나서면 탈국 중국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쪽인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기업 중에서 엔캠이랑 솔브레인 홀딩스 정도만 어제 올랐습니다. 개인기 종목이라고 보셔야겠고요. 그 밖에 바이오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장중 4%까지 밀렸다가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HLB도 낙폭을 꽤 많이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브리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24% 급등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인데 시간 외거래에선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3% 약세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건설은 사우디 가스플랜트 공사 수주 소식 어제 개장 중계하면서 다 체크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제 얼마 따냈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렸었는데 앞서서 이건 유가와도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니 사우디 재정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플랜트도 짓고 있는 건데 뭐 건설 기업들도 괜찮았는데 뭐 피팅 밸브 기업도 플랜트에 다 필요하죠. BMT가 같이 급등하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OLED 테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만 이슈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2016년 2월에 대만 가오슝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쪽 해역 지역인데 그때 디스플레이로 봤을 때는 LCD 패널 가격이 안정화 흐름을 보였었고 그 당시에 반도체는 낸드 가격 막 떨어지고 있다가 지진 이후에 하방 경직이 나타났고 심지어 조금 지나서는 D램의 현물 가격까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이클상 이제 상승 사이클로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반도체까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억을 하는 건지 OLED 테마가 일단은 상승세를 시연을 했고요. 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지진 난 곳 피해 복구가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되게 안타까운 이슈이긴 한데 좀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동북부 해상에 지진이 발생을 한 건데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 기지 집중 지역은 사실 서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근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진 영향권 내에 주요 이제 공장들 캐파들 나와 있습니다. D램 그리고 TSMC 이 정도 수준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거리상 으로나 보나 캐파로나 보나 지진의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신한증권에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드립니다. 당잠사였습니다.